대통령의 요리책은 책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메모나 단상의 형태로 흩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설리가 찾아내서 시기와 순서를 잡았다. 대통령이 선택한 요리는 쉽게 특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시기와 순서를 특정한 것은 요리의 이야기를, 의미를 담았다는 대통령의 요리책을 재구성해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저간에 사정이 있지만 중간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발견된 대통령의 요리책의 진이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정리된 책의 형태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지만 대통령이 요리에 관심을 가졌고 요리와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나중에 세부 부분에 대해 증언한 여러 측근의 말을 종합해보면 책이 진짜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요리책을 이야기하면서 설리를 빼놓을 수 없다. 아무튼 사실 요리책이 아니라 레시피 모음과 약간의 메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요리책을 설리는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래서 이는 그 추적자의 추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추적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다.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됐다. 먼저 설리와 나, 혹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라이브러리 안의 여러 관계자와는 다른 이른바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끼어들었다. 바로 오후 2시에 태양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배우와 관련 정도를 시급히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추가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인데, 설리를 뺀다면 이 대통령의 요리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관계자이다. 내가 바로 추적에 뛰어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잉어를 일본어로 코이라고 하는데 관상용 잉어인데도 식용으로도 쓰이는 비단 잉어다. 이 코이가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8cm 정도, 연못에서 자라면 15에서 25cm 정도, 큰 강에서 살면 1m 20cm까지 큰다고 한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코이처럼 인간도 주변 환경이나 가르치는 스승, 주위의 친구들에 따라 미래나 또는 능력이 좌우된다고 말한다. 배는 항구에 메어두려고 만든 게 아니다. 어쩌면 어항이나 수족관은 안전할지 모른다. 강물은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해야 하기에 애초부터 모험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자는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메어두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험한 파도와 싸우며 나아가는 배가 배다운 배가 아니다. 큰 파도를 이기며 오뚜기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주위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의지이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 중세의 끝 무렵 그토록 존귀하던 영웅의 족보에 난데없는 돌연변이들이 등장한다.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광대와 남봉꾼들이 나타났다. 신화와 서사시를 패러디하며 튀어나온 그들은 단숨에 민중의 상상세계를 사로잡는다. 16세기 프랑스의 작가 프랑수와 라블레의 소설에 나오는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류엘이 그 최초의 주인공들이었다. 황당무계하지만 현재의 시각으로 봐도 촬영과 그래픽 기술이 발전해 한동안 영상계를 휩쓴 판타지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설정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바보 같지만 온유하고 게으른 왕 가르강티아의 나라에 탐욕스러운 이웃나라의 군주 피크로콜이 시비를 걸어 벌어진 전쟁 스토리가 전부다. 하지만 두 나라, 두 왕의 다툼은 엄숙하고 비장한 숙명의 대결이 아니다. 전쟁은 어리석음의 경주이자 황당함의 극치를 다투는 놀이로 바뀐다. 피크로콜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며 파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반해 가르강티아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사는 걸 원한다는 게 요점이다. 두 욕망이 빚어내는 두 가지 다른 삶의 양상. 우리는 새로운 영웅의 풍모와 삶의 방식, 그 세계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르강티아 또는 바보왕 라블레는 인생을 유랑하며 즐기는 즐거움에 비유했기에 비판과 조롱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즐거움을 빼놓은 삶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즐거움을 빼놓은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한가? 즐거움이라면 더욱 감당할 만하지만 그것마저 있을 가능성이 없다면 비판을 감수해야 할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면? 일방적인 힐난이나 조롱까지 나간다면 무슨 근거로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을 뺀다면, 아니 그 이유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도덕적인 판단이 근거가 된다. 당사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신념의 사나이가 아니라도, 성선설에 따라 원래 선한 인간이 도덕적 선을 행하는 신념의 화신이 아니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당사자는 가혹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 대목이 갈림길이 됐다고 평가된다. 설리의 단서를 찾아 행동을 작심한 그때 거짓말처럼 오후 2시에 태양 사람이 등장했다. 다시 온다는 그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것도 그냥 지나다가 들러서 모두로 나타났다. 라면보다는 좀 나은 걸 먹어보자고요. 역시나 후배 에어를 통해 오후 2시에 태양 사람들로부터 저녁을 하자는 제안이 왔다. 짧지만 중요한 여행을 떠날 작정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필요만큼 내게도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자고 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는 요리도 좋아하고 먹는 것 역시 아주 좋아한다. 모든 것의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안이라는 직업상 필수 절차이지만 매번 매 사건에 대해 촉을 적용하는 일은 피곤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애쓸 필요 없이 의도를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자연주의라는 모토를 내건 음식점은 고기를 먹기 위해 많은 야채를 준비해뒀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이다. 상추며 곰치, 깻잎, 호박잎, 미나리, 쑥갓까지 쌈 재료를 종류별로 준비해왔다. 한때 유행하던 우삼겹살 전문집에서 봤던 서양 채소의 다시마까지 제대로였다. 정월 대보름날 나물잎에 밥을 싸서 먹는 걸 복삼이라고 한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 두 동행이 많이 해본 양, 주고받으며 쌈을 만들어 먹는 폼이 마치 쌈 전문가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쌈 싸먹는 식문화는 원나라 때 전해져 중국에는 고려 쌈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상추쌈을 한식 세계화의 선구적 음식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쌍추쌈을 함께 먹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는 처음이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디에선가 들은 것이었다. 이게 세계로 나가면 바로 요즘 유행하는 랩핑 푸드가 아닌가? 구절판을 활용하자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도 일리는 있어. 그들은 의도를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내가 유추한 설리의 대통령의 요리책 추적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슬쩍 그러나 자주 내보였다. 자연주의 식당, 쌈채소 그리고 랩핑푸드에서 구절판까지 충분히 숙고된 이야기이자 아이템이 분명했다. 또 한 가지 내가 알아챈 사실은 동행 가운데 주도적인 사람은 여성 쪽이란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열이었다. 가르강티아는 16세기 프랑스 작가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의 주인공이다. 작가의 머리글에서부터 유쾌하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즐겨라. 그리고 허리에 좋게 몸을 편안히 하고 즐겁게 남은 부분을 입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 당나귀 족같은 놈들아. 다리에 종양이 생겨 절름발이나 되어버려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위해 건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나도 즉석에서 축배를 들어 담례하겠다. 그는 게으른 왕으로 전쟁을 벌이는 대식가였다. 한껏 취한 위대, 아니 위가 큰 위대한 새 영웅이다. 이왕 먹을 거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 가르강티아가 즐겼다는 음식의 목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우선 소 16마리를 굽고 암소 3마리, 송아지 32마리, 염소 63마리, 양 95마리, 양념을 친 돼지 300마리, 메추리 220마리, 오리, 물대새, 외가리, 황새, 칠면조 등등등. 영웅이 위대하다면 소화기관인 위가 좀 위대할 수도 있다. 위가 크다는 것이 많이 먹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이 정도면 진화론으로 재해석된 이야기를 가진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부를 만하지 않을까. 신화의 종말에 대항하는 영웅의 탄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일까. 상추는 샐러드에서 기본이 되는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드레싱 없이 소금만 뿌려서 먹었고 그리스인은 꿀과 기름을 넣어서 먹었고 로마인들은 상추에 삶은 달걀과 향신료를 넣어 현재의 샐러드와 비슷한 형태로 먹었다. 샐러드는 로마의 부유층이 식사의 첫 번째 먹는 음식으로 정식 식사 전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호사스러운 음식이었다. 오후 2시에 태양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활용한 상추쌈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 단순한 호기심 해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던져준 대로 요리책에 대한 힌트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추와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쪽이 어느 편인가 잠깐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 정도의 복선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저 상추쌈이라면. 어떤 의미가 아니라 슥싹 밥을 먹어버리듯이 일을 처리해버리는 것. 작정한 여행길에서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돈키호테를 보면 기행을 보며 그와 함께 여행하며 부끄러울 일도 힘들 일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산초가 왜 돈키호테를 끝까지 따랐을까? 산초가 돈키호테를 따라 나선 이유는 그의 인망 덕분이다. 현력기사를 자청하는 돈키호테의 행동을 보면 우스꽝스럽고 무모하다. 또한 풍차를 거인 양떼를 군대라고 하는 등 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이다. 하지만 그의 가족, 친구, 고용인, 영지민 등 그를 아는 많은 이들이 그가 다치거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기사를 꿈꾸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된다. 또한 여행이 거듭될수록 변하는 산초의 모습에서도 인망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문득 던지는 돈키호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산초는 뒤로 갈수록 재치가 빛나고 말투나 행동이 좀 더 진중해지고 성숙해진다. 돈키호테와 가르강티아가 합해진다면 다시 진격 앞으로